6월 29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머리에 뭘 못 발랐네요. 훨씬 젊어 보이시고. 아 그래요? 노래 못 발라갖고 지금 자신감이 없어요. 아니요. 아까처럼 내리시면 자칫하면 촉법 되십니다. 촉법 기자. 정말 훌륭합니다. 예, 월요일에 함께 하는 분들 오셨습니다. 같은 기자지만 가끔 놀랍니다.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말투는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감탄하고 매일 놀랍니다. 대왕고래 김한 기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요. 용역이라고 하기엔 너무 순수하죠. 왜요? 용역도 순수할 수 있죠. 왜요? 그런가요? 그럼요. 보기보다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촉법이라고 또 하기에는 제가 이제 법 없이도 할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법. 예, 무법. 강소영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승입니다. 사실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로펌 대표예요. 그렇습니다. 예, 로펌 대표예요. 예. 그리고 언론사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랑 달라요, 급이. 예, 급이 달라요. 자격이 돼. 자격이 됩니다. 예.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하고 넘어갑니다. 예. 축구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예. 축구 대표팀 결국 탈락했습니다. 예. 홍명보 감독 사퇴했고요.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손흥민과 함께한 이 시간들 읽자마자 진부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야? 아니 손흥민과 함께한 10년 행복하다 이렇게 썼어요. 행복하지 않으셨나요? 행복했죠. 그죠? 저는 런던 가서 손흥민 경기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영규 경기도 보고. 오연규까지 오셨나요? 손흥민이 손도 흔들어주고. 향해서 소니. 야. 골도 넣고 그날 골도 넣고. 근데 월드컵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더 마음이 착잡하실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남아공이랑 캐나다의 경기를 보니까 착잡하더라고. 일어나서 텔레비를 틀었는데 남아공이랑 캐나다가 경기라고 했는데 저 경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경기였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남아공만 잡으면 16강도 가겠다. 32강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니까 해볼만하다. 그래서 한일전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뭐 그런 이제 브라질을 이겨야 되니까 일본이 쉽진 않은데 일본 그래서 내가 이제 일본은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데 32강에서 브라질을 만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32강도 못 갔다.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32강 안 가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32강 만약에 어거지로 다른 팀 결과에 따라 가지고 3위에서 억지로 나갔으면은 홍명보 감독 사퇴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꽉 채워가지고 아시안컵까지 지휘했을 거예요. 32강 나갔는데 뭐 완전 실패라고 볼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또 결과 가지고 해서 기존의 대한축구협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개선이 안 된 채로 또 갔을 것이고. 역시 이제 안 될 때는 질 때는 깨질 때는 철저하게 깨지는 게 나은데 다만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제 마음도 너무 아리고 슬픈 게 손흥민 선수의 라스트 댄스일 가능성이 높은 월드컵이었고 이번 월드컵 때문에 LA로 이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동으로 갔으면 10배도 돈 더 벌었어요.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이번 월드컵 그렇게 준비했고 다음 월드컵 되면 손흥민 선수도 30대 후반이고 김민재 선수도 중후반 대부분의 죽축 선수들이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 지금 이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최전성기에 있는 이 선수들을 가지고 물론 이강인 선수가 다음 주축이 되겠지만 이 절호의 기회인데 결국 이제 그 일본과 우리가 비교가 되죠. 피지컬이나 이런 것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본에 뒤질 게 없는데 지금 축구 수준은 한참 뒤지잖아요. 그렇죠. 슈퍼스타가 없는 일본이 월드 클래스 정도는 없는 일본이 근데 우리보다 경기력은 훨씬 더 우수하더라. 모든 문제 전문가죠. 김한 기자. 축협 바뀝니까? 축협을 바꿔야 된다. 차라리 이번에 월드컵에 못 나가면 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는 한 20년 전부터 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월드컵은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월드컵 나가면 이겨야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거를 졌다. 이 부분인데 어쨌든 뭐 이번 기회에 뭐 개혁 과제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감독 선임 과정이 왜 이렇게 됐냐. 2년 전에 이미 많은 축구 평론가들이 이렇게 가다가 월드컵 결과 잘못되면 홍명보만 국민 욕받이 되고 끝난다. 축구협회 그대로 남는다. 지금 이 인선 과정에서부터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그 전임 감독 클리스만의 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온 국민들이 이거를 바라보고 4년마다 한 번씩 온 국민들이 이거에 주목해주는 정도에 비해서 이 일이 준비되는 과정 그다음에 그 과정의 민주성, 뭐 투명성, 뭐 절차의 공정성 이런 것도 하나도 담보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전방에 손흥민,
중원에 이강인, 그다음에 수비에 김민재. 김민재는 다 월드 클래스예요. 그렇죠. 이 월드 클래스 선수들을 3명이나 데리고 3명 이상 데리고 우리가 언제 대표팀 라인업을 짜봤습니까? 근데 이런 대표팀을 가지고 실패한다? 이런 거는 철저하게 반성이 필요하고 지금 뭐 야구도 마찬가지인데 야구도 이제 허군 총재 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유소년 활성화라든지 일본과의 교류전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야구계에 있었던 수건 사업들을 정리해가고 있는 그것도 한 20년 된 얘기죠. 뭐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축구도 지금 기술위원회 사실상 뭐 이임생 그 정혜성 2명이 감독 선임 다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소수의 기술위원들이 감독 선임을 독점하는 과정이 한 20년 넘었다고 2000년 맞아요. 월드컵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다 개혁이 돼야겠죠. 알겠습니다. 좀 워밍업 좀 되셨나요? 그럼요. 자 이제 본선 들어갑니다. 본 게임 들어갑니다. 본 게임. 자 지난 주말 가장 뜨겁게 달궜던 재건축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ABC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재건축 얘기를 하기 위한 전초전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합당 이슈 그리고 지방선거 국면에서 ABC론이 등장을 했고요.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이제 여권 내 커뮤니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번엔 재건축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냥 총평부터 듣고 시작하죠. 총평 어떠셨나요? 저 유시민 재건축론 보고 서글프더라고요. 서글프고 뭐가 서글프냐면 앞뒤가 안 맞아요. 얘기가 구성이 안 되는 얘기예요. 비유도 적절하지 않고 여러 가지 총체적인 맥락에서 이게 한 시대가 지나가는 소리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유시민 작가 책을 읽고 유시민 작가가 하는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자라온 세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유시민 작가가 드는 비유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말하자면 앞뒤가 맞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유시민 작가가 보이는 어떤 공격적인 태도 그게 무슨 거학을 상대로 한 공격이거나 아니면 유시민 작가가 젊은 시절부터 해왔던 어떤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송에서 뭔가를 주장하는 요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보다 한 30년 어린 평론가들을 향해서 멸칭적인 얘기를 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김어준 씨도 뭐 잭나이프 들고 와서 쿡쿡 찌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히히덕거리는 게 뭔가 그게 그 자체가 뭔가 굉장히 좀 서글프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특히나 강수영 변호사는 보면서도 좀 실방으로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보면서도 좀 감회가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하도 뭐 전체 방송 보고 얘기해라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서 늘 저는 유시민 작가의 방송을 녹취를 따서 공부를 합니다. 녹취를 따서요? 네, 녹취를 딴다 무조건. 녹취를 따서 글로 읽어요. 글로. 그 글로 읽었을 때 어잉? 진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방송을 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맥락을 해요. 더 실시간으로. 네네. 그렇게 해서 숙고를 하지 않고 그냥 귀로 쓱 흘려들으면 또 잘못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려고 더더욱 그러는데 이번 방송은 개인적으로는 뭐 화가 났죠. 저도 화가 많이 났고 저희 어머니하고 동갑이시거든요. 59년생이고 저도 대구 출신이고 대구에서 초중고 나왔지만 그분도 대구 시민고 나오셨잖아요. 대구에서 제가 뭐 알려져 있다시피 진보 언론 뭐 하고 뭐 민변 활동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대학교 때도 뭐 N일 쪽 들어가서 막 뭐 또 학생 운동 하던 선배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막 그랬던 그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소소한 그냥 개인사가 있는데 그 괴를 같이 했다고 사실상 그 시간이 겹치죠. 유시민 작가가 2000년대에 작가가 등장했을 때가 제가 대학생이에요. 그렇죠. 통합진보당하고 뭐 정의당하고 이때하고 겹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민주노동당부터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대학교 때.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치 일선에 나서면서 뭐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새로운 어떤 정치 개혁, 그리고 열리는 우리당 만들고 뭐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들이 전 대학생 때였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절대 진리이고 우상이었다고요. 저에게. 너무나 멋있는 사람들이었고 청년이었고 푸른 소나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20년 좀 지나니까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럼 뭐 세부적인 내용은 이따가 제가 나누겠지만 본인이 제 나이 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집권 2년차 3년차 요때 제 나이 또래일 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했던 유시민 작가. 요즘 영상으로 좀 돌고 있죠. 많이 돌죠. 이미 그 아들 문제로 인해 가지고 통치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시면서 지금 현재 대통령은 사실상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나 다름없다. 정치 그만하라고 사실상 강하게 비판했었고 출마할 때부터 비판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비판을 하실 수 있죠.
뭐 나름대로 소신이 있으셨겠죠. 근데 무슨 얘기를 들었겠냐고 그 말씀하시고 동교동계라고 분류되던 기존 민주당 지지층과 의원들로부터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으셨겠어요. 젊은 양반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지금 역사도 모르고 말이지. 김대중 대통령이 60년대부터 핍박받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죽을 뻔한 서사나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이제 와서 욕한다고? 어떻게 젊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시고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들었죠. 분명히. 예. 근데 지금 똑같잖아요. 본인이 지금 환갑 넘으셔서 이제 칠순을 바라보시는데 젊은 평론가들한테 그렇게 딱지 붙여가지고 지적 수준이 심히 모자라고 뭐 이래갖고 지금 갈등이 벌어지면 어른으로서 중재를 하셔야죠. 어떻게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싸웁니까? 참 유감입니다.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주장이 굉장히 날이 서 있잖아요. 네. 보통 제가 생각하는 유시민 작가라면 주장이 날이 서 있다기보다는 표현이 날이 서 있죠. 표현이 날이 서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데에 대해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편집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하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고요. 근데 보여주는 결과물만 갖고 판단해야지 그거 뭐 편집한 데 내용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전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도 하네요. 네, 왜냐면 그걸 모르는 건데 그럼 드러낸 이유가 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표현이 날이 서 있네요. 이게 주장이 날이 서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뭐 박사를 내가 뭐 하영 기자한테 뭐 표현을 제가 편든 것도 아닌데 조금 중립 기여를 좀 넣어보려고 했더니 그냥 바로 좋습니다. 자, 근데 논리가 네 가지인 거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됐냐 설명한 게 네 가지예요. 보안수사권 폐지가 지연된 거가 이상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소수 자리에 문가산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깠던 사람들이 오히려 가산점을 받아서 어떤 자리에 기용된 거 아니냐. 그 자리가 어딘지는 또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합당이 무산된 것. 그 다음 최근 상황에서 김영남이 출마한 상황. 그래서 이제 그게 모욕적이었다 뭐 이런 표현 썼는데 자, 이 네 가지 때문에 이를 이 지경까지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왜냐하면 이 보안수사권이 지연되는 동안 유시민 작가는 활동을 안 했어요.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 잘했다라고 잘한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죠. 네, 뭐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던 사람이 뭐 몇 개월도 아니에요. 한두 달 전이에요. ABC론을 말할 때도 이재명 정부가 일은 잘한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 어떤 태도의 변화인가? 이 그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거가 있고 소수 자리에서 뭐 어떤 특정한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을 기용한 게 문제다라고 하면 그럼 그때 얘기했으면 됐잖아요.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걸 하면 내부 분열이다 갈등이다 하다가 이제 본인이 거기에 전면적인 스피커가 지금 된 거고 그러면 결국엔 남는 건 조국혁 신당과의 합당 문제랑 김영남 의원이 출마한 이 두 가지 문제일 텐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왜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뭐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한테 오는 거는 촉법 용역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적 비약이 발생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촉법이고 용역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말한 것처럼 그럼 이 부분을 그냥 차분하게 본인이 설명하면 돼요. 왜 본인은 이제 조국혁 신당과의 합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김영남 의원이 뭐 출마한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지를 설명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공격하는 사람은 촉법이고 용역이고 잭나이프 들고 나 철거하러 온 거다 이런 식의 논리로 가버리면 이건 사실 논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이 네 가지 상황을 가지고 자가면역질환이라는 테두리를 묶었어요. 그리고 민주개혁 진영이 정상세포들을 그 세포 내에서 그러니까 이 체계 안에서 정상세포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뭐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범주 안에 촉법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 분석해 보면 촉법과 용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전부 다 용역인데 그 중에 법에 그 법을 어겨도 위법 행동을 해도 책임 하나도 지지 않는 게 촉법 소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재만 받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그래서 용역 안에도 촉법 지적 수준이 심히 떨어지고 뭐 언박싱하고 말 시계를 상스럽고 천한. 이제 그렇게 이제 크게 보면 그래서 용역 하나로 이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역이라는 것은 발주자가 있잖아요. 용역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 누가 소신대로 철학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고 그 시킬 때에는 계약 관계죠. 돈을 주든 그렇죠. 이익을 주죠. 그래서 이익과 돈을 위해 가지고 이런 평론을 한다. 철거를 한다. 기존 지지층을 공격한다. 근데 그 발주자는 결국 아무리 해석해도 대통령이 발주자라는 얘기입니다. 발주자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자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의 범주에서 들었을 때는 이건 굉장히 좀 오만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의 생각과 지금 여기 딴지 월드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비판받을 점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는데 근데 자꾸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바깥 세계에서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비판받을 이유가 없는데 왜 비판하지? 저 사람들이 합리적 사람이 아니야. 그럼 왜 저럴까? 아, 누가 시켜서 저러는 거야. 저 철학이 아니야. 잘못된 얘기인데 너무 나 두껍게 저런 얘기 하지 않느냐. 대통령이 시켜서 하는 거야. 이건 오만이죠. 본인을 되돌아보지 않고 누가 비판을 할 때 저 다 어디서 이익 때문에 하는 걸 거야.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저만 예를 들자면 재건축을 주장할 만하다고 해요. 생각해요. 예. 대통령이 재건축을 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87년에 육시방쟁으로 만들어진 지금 현행 헌법 하에서 뭐 노태우가 되는 바람에 완전히 큰 좌절을 겪었지만 어쨌든 문민정부로 넘어가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부터 쭉 기반을 닦아왔는데 87년도에 이 아파트를 세웠다고 가정하면은 예. 지금 연식이 한참 40년이 된 거예요. 5층짜리 아파트라고요. 옛날 아파트도 다 5층짜리 아닙니까? 80년대 때. 근데 지금 40년 지났더니 그때는 좋았죠. 아파트가. 너무 좋았어요. 10년 지나도 좋았고 20년이 지나도 좋았는데 40년이 지나니까 이제 많이 낡았어요. 근데 낡았다고 생각 안 하고 우리는 불편한 게 없어요. 사실 여기서는. 예. 우리끼리는 괜찮아. 근데 선거를 해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 입주하기 싫대요. 안 산대. 오래된 아파트라서 싫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야 우리가 어때서 우리 지금 말이야 얼마나 강력한 여당인데 자식들이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의 진단은 그러면 오래된 아파트니까 이외에 증축을 할 거냐 예. 재건축을 할 거냐. 중축을 생각해 봤더니 너무 낡아서 여기에 중축하면 내려앉아요 아파트가. 그럼 재건축을 해야 된다. 근데 재건축의 의미는 지금 살고 있던 사람들 다 잘못된 사람들이고 시대 흘러간 사람들이니까 아웃. 이제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이게 아니라 같이 예. 변화하자는 거예요. 같이. 새 아파트로 다시 변화하자 이거예요. 5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20층짜리 세우면 거기에 있는 원주민 원래 계시던 원주민들이 다시 거기에 사는 게 재건축이에요. 우리나라 재건축은 이상하게 됐지만 예. 그래서 다 함께 변화돼 가지고 더 민주당 정권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고 연장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무조건 정치 이득이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주도가 돼가지고 해왔던 개혁들이 정권이 바뀌면 다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다음 정권을 잡는다고 확신하세요? 저는 매우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고 봐요. 검찰개혁 하면 뭐예요? 정권 바뀌면 다 원위치인데 무슨 불가역이 어디 있어요? 법 바꾸면 다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절박한 마음에 우리 같이 변화하자. 변화된 세상과 젊은 정치인들 새로운 미디어들과 다 호흡하면서 뭐가 더 새로운 가치인지를 고민하고 변화하자고 주장하는데 이걸 용역 깡패야.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같이 죽자는 얘기지. 자, 여기서 조금 더 제가 보태서 질문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목 중에 지지자들이 원하는 건 증축인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라는 것 같다. 이 대목 말씀하신 거잖아요. 유시민 작가의 비유가 예. 썩 적절하지도 않고 성공적인 비유가 아니라서 그 비유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면 유시민 작가의 논리를 일정 정도 인정하게 돼요. 그게 그러니까, 프레이밍이니까요. 네, 프레임이에요. 예. 그게.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기서 증축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고 이게 재건축을 왜 비유해야 되는 거고 이거 자체가 예. 이게 무슨 뭐 그냥 상징적 그냥 비유적인 거지 유시민 작가가 생각해낸 어떤 현실을 반영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상황이 재건축을 하는 건지 중축을 하는 건지도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건 딱 네 가지 논리라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논리, 보안수사권은 폐지가 지연되고 있다. 뭐 어떤 자리에 문재인 비판적인 인사들이 등용됐다. 뭐 요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를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를 자꾸 유시민 작가의 논리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그런 비유를 하는 건 유시민 작가의 마음이니까 그럼 유시민 작가 하면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문제되는 표현은 뭐냐면 오히려 그런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건 증축까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범위가 있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섰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나친 자신감으로 보인다. 뭐 이런 자신감이라는 식의 표현이 인 거잖아요. 그러면 예. 그거에 동의를 받은 세력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까지만 대변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이게 뭐 이재명을 반대하는 선언이냐 이게 아니라 이미 일정 정도 노선으로서의 차이, 갈라섬 이거를 유시민 작가가 전제하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까지 포함한 이런 말하자면 지금 이제 강 변호사님이 얘기한 뭐 재건축이던 뭐가 가능할지 이거는 유시민 작가가 스스로 지금 거기에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집권 그 탄핵 전국 때 대학교 1학년이었다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때 기억을 해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 FTA 문제나 이라크 파병 문제 이야기하실 때 저 정말 극렬하게 반대했거든요. 저는 대학교 때 그랬어요. 저는 대학교 때니까 왜 그러냐면 왜 농민들을 희생해가지고 미국과의 이해관계에 복종하느냐? 왜 우리 젊은 사람들 희생시켜가지고 미국에 굴종하느냐?
그 나라가 어떻게든 이익이 어떻게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옳은 길로 가야지 그게 진보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대통령께서 우리 배신했다. 저 술 먹고 맨날 그 얘기했어요. 예. 어디 글 올리고 뭐 민주노동당 당원이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분이 많았어요 그때 많았거든요 제 기억에. 진보라고 분류되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비판했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게 뭐 보수에서 공격해서 그렇습니까?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한 사람이 많아서 지지도가 떨어졌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제 기억을 반추해 보면 왜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했냐면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은 정말 이 없어져야 될 정당이고 다 친일파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냉전 세력이고 친일파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 없다. 근데 그들 편을 조금이라도 그들 편을 드는 거는 이거는 역사를 역행하는 거고 민주화의 피를 갖다 더럽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20대 때. 대학교 때. 그래서 이 적대감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불같이 화를 내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지금 제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제 보수 쪽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정권을 잡은 사람은 전체적인 국민의 이익을 다 고민하고 이라크 파병이든 한미 FTA든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선명성을 모르시겠냐 이거죠. 고민과 숙고 끝에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그 이면에 얻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고민하신 거 아닙니까? 국정이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선명성이 없으신 분인가요? 철학이 없습니까? 이념이 없으니까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국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단위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 결단을 내리시는 건데 그걸 그냥 우리 예전에 생각하던 그 패러다임하고 안 맞다고 해서 자신감이 넘친다. 자신감 넘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버리고 잘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우리 외면하고 잘 될 수 있다고? 그건 오만이지 이 사람아. 이 주장이신 거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저는 이 세계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유연하게 극복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유시민 작가께서는 더 강화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이 패러다임이. 그게 좀 유감이에요.